군사 동맹론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맹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이 동맹이라 하면 둘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정한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안보 공동체를 우리가 동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 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스나이드나 월터 부스 홀스티 같은 이런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이 동맹이라는 것은 우선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또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는 안보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동맹의 주체는 물론 국가겠죠. 그리고 동맹의 최우선적인 영역은 바로 군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각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가? 이 동맹을 맺는 목적들이 있을 텐데요. 이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동맹을 체결을 하는데, 우선 세력 균형과 위협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또는 편성, 무임승차, 패권 안정, 전쟁에서의 승리, 군비 정강 대체, 기타 국내적 안정 등을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을 하는데요. 자, 이 세력의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군사 동맹의 참가국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서로 합침으로써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적대 세력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즉 이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군사 동맹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위협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군사력을 합침으로써 결국은 적대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동맹은 바로 이러한 세력 균형을 위해서 동맹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스 모겐소는 이 세력 균형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동맹이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면서 이 동맹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국가 안보의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 위협의 균형이라는 의미는, 자, 군사 동맹국들은 이 적대 세력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힘의 균형을, 즉 세력의 균형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정도의 군사력만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힘을 합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위협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동맹은 이 세력 균형을 추구하거나 또는 위협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편성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국가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국가 안보를 보호받으면 물론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군사적인 혜택을 얻으려는 것이 이 편성의 개념인데요. 결국은 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무임승차라는 것은 프리라이딩의 개념인데, 어떤 참가국이 아주 낮은 군사비를 지출함으로써 이 동맹의 유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안보는 보장받으려 하는 것들이 이 무임승차의 개념이죠. 편성과 무임승차는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 편성과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서 또한 동맹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자, 이 패권 안정은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국지적 또는 지역적 세계적인 안보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하는 개념이 바로 패권 안정인데요.
이 동맹은 결국은 이 패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동맹을 결성한다는 것이죠. 주로 이 패권 안정을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는 국가들은 주로 강대국이 이러한 목적으로 동맹을 체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정쟁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항복이나 정복을 달성해서 국가 이익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려고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이나 또는 전쟁 중에도 이러한 전쟁 승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 국가들은 이 세력균형과 위협의 균형, 편성, 무임승차와 패권안정,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어떤 목적으로 동맹을 체결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외에도 군비 정강을 대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는 국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맹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맹은 작동하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지역 동맹과 범세계적 동맹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또 참여하는 국가의 수에 따라서 양자 동맹과 다자 동맹으로 나눠 볼 수 있고요. 또 동맹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성격에 따라서 동종이익동맹과 이종이익동맹, 그리고 조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식동맹이냐 비공식동맹이냐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 참가국의 수준에 따라서 국력의 수준에 따라서 균등 행위자 간 동맹이냐 아니면 불균등 행위자 간 동맹이냐라고 동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지역적 동맹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내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 세력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게 지역적 동맹인데요. 미일 동맹이 바로 이 대표적인 지역적 동맹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범세계적 동맹이란 지구 전체, 전 세계의 어떤 세력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이 범세계적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양자동맹은 동맹 참가국이 둘인 경우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과 같은 경우가 양자동맹의 예로 볼 수가 있고요. 다자동맹은 동맹 참가국이 셋 이상인 경우죠.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나 또는 뭐 리오 조약이나 또 태평양 안전보장조약 엔저스 같은 경우가 다자동맹의 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익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동종이익, 이종이익으로 분류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동종이익 동맹은 동맹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이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받는 혜택 혹은 동맹 형성의 목적이 같은 종류의 것일 때는 우리가 동종이익동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종이익동맹은 동맹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이 동맹을 체결함으로써부터 얻는 혜택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일 때 우리가 이종이익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한미동맹은 그러면 동종이익이냐 이종이익이냐, 이 한미동맹의 성격은 동종이익동맹인가 동종이익동맹인가 동시에 이종이익동맹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조약 체결에 따라서는 공식동맹과 비공식동맹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공식동맹은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비공식 동맹은 정식 조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동맹 관계에서 협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 동맹이 일반적으로는 동맹 이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공식 동맹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큽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식 동맹에 비해서 비공식 동맹의 신뢰성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자면 1793년에 프랑스 혁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중립이나 또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 미국의 영국의 원조 같은 이런 예에서는 비공식 동맹이었지만 오히려 동맹 이행에 대한 어떤 강도는 더욱더 높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식 동맹이 동맹 이행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동맹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동맹을 유지하는 과정에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비용이 주둔군 비용 분담이라든지 또는 방위 역할 분담, 책임 분담 등과 같은 동맹국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발생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둔군 비용 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스트 쉐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의 군대가 자국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우리가 주둔군 비용을 분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방위 역할 분담은 Defense Burden Sharing이라는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동맹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의 안보를 일정 수준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다른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군사비를 지출하는 등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 분담이란 responsibility sharing인데요. 어떤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의 전쟁 수행이나 국제 위기 관리를 지원하거나 경제 지원을 하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동맹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동맹국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 이 동맹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이 동맹의 특성 중에 하나는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안보 이익을 제공받는 대신에 국가의 자율성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 비대칭 동맹에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은 동맹국 모두에게 국익의 정진을 가져온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서 비대칭 동맹이라는 것은 국력에 서로 차이가 있는 국가들 간에 맺는 동맹을 우리가 비대칭 동맹이라고 그러죠. 강대국과 약소국의 어떤 동맹 관계를 우리가 전형적으로 비대칭 동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체결되는 동맹이 이 동맹에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자체는 동맹국 양쪽에게 국익의 어떤 정진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대칭 동맹에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관계는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죠. 즉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대칭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이 강대국들은 정치적 자율성의 제한을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서는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문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약소국은 안보를 얻고 또 강대국은 정치적인 자율성을 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양측에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과정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칭 동맹보다는 비대칭 동맹이 결성되기가 쉽고 또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자,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결국은 이 동맹이라는 것은 한번 맺으면 영속적인 게 아니죠. 불변하는 개념이 아니죠. 동맹은 어떤 국제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국내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동맹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지속되기도 하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동맹이 깨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동맹을 맺는 국가들은 포기와 연루의 위협을 느끼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위해서는 동맹국에 대한 공약과 지원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 포기와 연루 위협의 어떤 균형을 통해서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동맹의 딜레마는 이 포기와 연루의 위협인데요. 이 포기라는 것은 어벤던먼트죠. 이 포기라는 동맹 파트너가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서 오는 위협을 말하는 것이고요. 연루란 자국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이 동맹에 의해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에서 오는 위협을 연루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대칭 동맹, 즉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맺어진 동맹에서는 강대국이 연루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높죠. 상황에 따라서는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강대국이 동맹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우리 한미동맹의 예를 보면 결국은 최초의 한미동맹이 출발했을 때는 전형적으로 우리 한국이 약소국이고 또 미국이 강대국이었죠. 그 당시에 이 비대칭적 관계에서는 우리 한국이 포기의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주한미군, 즉 동맹국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철수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우리 한국이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포기의 위협이죠. 반면에 미국의 입장, 강대국의 입장, 그 당시에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분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리면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주한미군을 최전방에 배치함으로써 뜻하지 않는 어떤 제2의 한국전에 싫든 좋든 휘말리게 되는 어떤 연루의 위협을 강대국 측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포기와 연루의 위협은 동맹을 맺는 국가들이 느끼는 어떤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동맹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딜레마를 잘 관리를 해야 근본적으로 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기와 연루의 위협은 동맹국에 대한 공약, 커미트먼트죠. 약속입니다. 우리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어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 이 한미동맹은 즉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공약이죠. 이런 공약. 그리고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동맹 파트너에 대한 물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무기 체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주둔군을 증강한다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맹 딜레마는 공약이나 또는 지원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약과 지원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경우에는 그 동맹 파트너에게는 연루에 의한 위협의 가능성이 증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기와
이 연루의 위협과 공략과 지원은 서로 반비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공략과 지원을 통해서 포기와 위협의 균형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한미동맹의 어떤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한미동맹은 우리가 4개의 시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군사 원조기, 자주국방 모색기, 동반자적 협력기, 방위책임 분담기 이렇게 4개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되어 왔지만 또 상당한 변화도 겪어왔죠. 이 군사 동맹을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동맹의 어떤 대외적인 환경 변화나 또 동맹국과 적대국 간의 관계 변화 또는 동맹국 상호 간의 어떤 관계 변화 또는 동맹국의 국내적인 변화 이런 요인에 의해서 군사 동맹이 성격이 변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군사 원조기는 60년대, 5, 60년대 상황인데요.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 10월 1일부로 체결이 되었죠.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형성이 되었고 이때에는 이 비대칭적인 안보 협력이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 군사 원조기의 5, 60년대의 이 한미 동맹 관계는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던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변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60년대 중반에 정확하게는 1963년에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면서 각 동맹국들에게 파병 요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동맹 관계를 지속하고 또 나름의 어떤 국가 이익을 따져서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죠. 이 파병을 계기로 해서 한미 동맹의 성격이 의존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미국의 무기 지원과 또 방산 협력 등이 추진이 되었고요. 또 북한의 국지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자, 자주국방 모색기는 1970년대에서 70년대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했죠.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 책임을 져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러한 닉슨 독트린 발표로 인해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방위는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 바로 이 닉슨 행정부의 전략 노선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전쟁 이후에 미 7사단과 미 2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미 7사단의 일부분이 실제로 71년 3월에 부분 철수를 단행을 했었죠. 그리고 닉슨 행정부에 이어서 카터 대통령이 이 한반도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주한미군을 3단계에 걸쳐서 철수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었죠. 실제로 이 시기에 또 3,400여 명의 병력이 추가적으로 철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소련의 어떤 팽창 의도와 또 우리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해 볼 때 한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카터 행정부의 전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취소가 되었었죠. 그러나 이 자주국방 모색기에 우리 한국은 포기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자주국방을 모색하게 되었고
또 이 시기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유엔군은 여러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병력을 정원하고 한반도의 어떤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의사 결정 구조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미연합 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한미 양국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보다 더 직접적인 어떤 소통 체계로 바뀐 것이 바로 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이죠. 자, 그래서 이 자주 국방 모색기를 거쳐서 80년대에 들어서 한미 동맹 관계는 동반자적 협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는 신냉전의 기류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한미 양국은 전시에 대비해서 군수 지원 체제를 강력하게 확립을 했습니다. 이때에 전쟁 예비 물자 워샤라고 그러죠. 워샤. 전쟁 예비 물자 사용 문제와 또 전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정원 전력하고 민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논의가 되었고요. 또 이때 윈스라고 하는 Wartime Host Nation Support의 약자죠. 이 윈스라고 하는 전시 주둔국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고요. 또 밀사라고 하는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적 협력기에는 한미 간의 상호 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이때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88년도에는 한국이 4,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2년 후인 1990년에는 7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죠. 오늘날은 우리가 1조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에 미국 정부에서는 5조 원을 지금 지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방위비 협상은 지금 이 한국 간의 한미 간의 의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어쨌든 이 80년대는 동반자적 협력기로서 이 한미 양국이 서로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하는 이런 동맹으로 발전이 되었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날은 90년대 이후에는 방위 책임 분담기인데요. 이 부시 행정부가 1989년도에 출발을 했죠. 이때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동아시아 전략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EASA라고 그러죠. 이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어떤 큰 방향이 우리 한반도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한미 동맹을 일방적인 군사 지원에서 동반자적인 안보 협력 수준으로 격상을 시킨다라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한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전시, 휴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전시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이양을 해야 한다. 또 방위비 분담 비율을 조정해서 더 상향시켜야 된다. 뭐 연합연습, 한미연합연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이슈가 주요 쟁점이었고 이러한 이슈는 실제로 미국의 요구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서는
이 방위 책임 분담기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한미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가치 동맹, 신뢰 동맹, 평화 추구 동맹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이 대내외적인 안보 환경이 변화했죠. 우선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었고요. 비전통적인 테러와 같은 이런 비전통적인 위협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한미동맹도 과거의 전형적인 냉전형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가치동맹과 신뢰동맹, 평화 추구동맹을 그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치동맹이라는 것은 국익을 이제 넘어서 한미동맹은 보다 더 높은 가치, 즉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등 이런 가치에 기반한 동맹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동맹이라는 군사 분야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진화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평화추구동맹이란 한반도의 이제 평화 안정에서 지역 안보와 범세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안정과 또는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기여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미동맹은 동종이익 동맹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종이익 동맹의 성격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강의한 우리가 동맹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동종이익과 이익이종으로 이종이익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는데 동맹을 분류할 때 이 한미동맹은 이 동종이익과 이종이익의 두 개의 어떤 성격을 갖춘 그런 동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은 이제 냉전형 군사 동맹에서 가치동맹과 신뢰동맹과 평화추구동맹을 추구하는 이런 포괄적 전략동맹,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라고 그러죠. 이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